네, 이 시간에 2014년도 2회차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거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제는 지난 회차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경기 침체 일반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실업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거는 그 두 가지 효과가 불경기 때 나타나는데 부가노동자 효과와 실망노동자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 부가노동자 효과보다 실망노동자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날 때 오히려 실업률이 감소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완전 경쟁이고 시간당 임금이 3,000원, 제품 가격은 500원, 현 수준에서 생산하는 시간당 개수 5개라 할 때 A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고용 수준 결정은, 자, 여러분들 그 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 이윤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고용량은 반드시 외우라 그랬어요. 이거는요. W는 VMPL일 때다. 그러면 VMPL을 다시 고쳤으면 P 곱하기 MPL이다. 그랬을 때 어쨌든 그러면 이거를 대입해 볼까요? 지금 문제를 대입해 보면 지금 임금 얼마라 그랬어요? 임금 3,000원. 그 다음에 P는 얼마라 했어요? 500원. 그 다음에 MPL은 뭐라 그랬습니까? MPL은 5개라 그랬죠. 그럼 뭐예요? 이건 3,000원인데 3,000원과 500 곱하기 5라는 거죠. 그러면 이쪽은 2,500원이고 요건 3,000원이 되는 거죠. 그럼 같아지지가 않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첫 번째 W는 VMPL일 때와 두 번째 W는 VMPL일 때와 세 번째 W가 VMPL보다 클 경우, 자, 이 세 가지 경우에 이건 이제 이 상태에서 고용량을 결정해 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근로자가 만들어내는 가치예요. 가치가 근로자들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임금보다 높대요. 그럼 기업의 입장에선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내가 쟤한테 주는 임금보다 제가 만들어내는 가치가 더 크대요. 그럼 기분 좋잖아요. 더 올려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럴 경우에는 고용량을 증가시켜라. 이 상태에서는 유지하면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의 고용량을. 반대로 근로자가 만들어내는 가치보다 본인한테 가져가는 임금이 더 많대. 그럼 기업의 입장에선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야, 쟤한테 5천만 원 주는데 연봉으로 쟤 가치가 4천밖에 못하고 있대. 그럼 기분 나쁜 거죠. 그럴 때는 어떡하라? 고용량을 줄여라. 그러면 지금 어떻게 나타난 겁니까? 지금 이 상황이 3번인 거죠. 3번. 그럼 어떻게 해라? 고용량을 감소해라. 그러면 2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3번 최저임금제 실시에 따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최저임금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효과,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고 부정적인 효과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 적어드리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최저임금제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는 임금 격차를 해소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업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거. 그 다음에 산업 고도화를 촉진하는 거. 등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부정적인 효과, 고용을 감소시키고 실업을 증가시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미숙련 근로자들이 노동시장 진입을 방해한다. 뭐 등등등등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최저임금에 따른 효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였어요? 예, 여기 보면 4번인 거죠. 4번. 기업 간 공정 경쟁 유도. 네, 요게 있었죠? 긍정적인 효과에. 다음은 4번. 노동조합 조직 부분의 임금 인상이 노조 비조직 부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지난해 문제 풀이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자, 첫 번째, 노동조합으로 인해서 임금에 미치는 효과가 세 가지 나타난다 그랬죠? 이전 효과, 혹은 파급 효과, 혹은 해고 효과라고 표현하는 거, 그죠?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다? 노조가 있는 회사에 노조가 생기면 해고자가 생기는데, 해고자를 어디로 몰려간다? 비노조 부분으로 몰려가다 보니까 노동 공급이 갑자기 증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임금이 하락한다. 예. 그러지 않아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더 몰려와서 나도 좀 일자리 주세요라고 한다면 임금을 깎는다라는 거죠. 사장 입장에서는. 임금을 낮춰도 할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럼 깎는다라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위협 효과. 그죠? 예. 누가 누구한테 위협을 받은 거예요? 노조가 만들어지는 걸로 인해서 비노조 부분의 사장이, 대표가 위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올려달라는 얘기 없었는데도 임금 인상을 해준 거야, 근로자들. 이게 노조가 만들어지면 안 되니까 위협받은 거야. 임금 인상된 거죠. 임금 인상. 예. 세 번째는, 예, 대기 실업 효과가 있다 그랬죠? 대기 실업. 네. 대기 실업 효과. 대기 실업 효과. 여기 있던 사람들이 임금이 높은 데로 옮겨가겠다고 퇴직하고 자꾸 몰려간다라는 거죠. 그죠? 퇴직하고. 근데 가도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대기하고 있는 거죠. 실업 상태에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자꾸 떠나니까 이 회사 사장은 어떻게 한다? 임금을 인상해 준다. 네. 요 세 가지 얘기인데, 자, 잘못된 게 뭐가 있을까요? 예, 3번이 파급 효과는 비조직 부분에서 노조 조직 부문으로 이 노동 이동을 유발하여 조직 부분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효과이다. 비조직 부분에서 노조 조직 부분으로 노동 이동을 유발시키는. 예,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건 이게 맞는데, 그렇다고 또 임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죠. 이게 파급 효과도 아니고 대기 실업 효과를 설명하는데 임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데, 어쨌든 잘못 얘기를 하고 있네요. 나머지 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5번. 실질 임금의 정의로 옳은 것은, 예, 물가 수준을 반영하여 구매력으로 평가한 임금을 실질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 요인이 아닌 것은, 예, 기혼 여성 경제활동 참가 요인.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면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 그 다음에 국가라는 넓게 가서 본다면, 첫 번째는 뭐예요? 배우자 소득이죠. 배우자 소득이 높지 않으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녀. 그죠? 자녀의 수가 적거나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나가기 쉬운 거죠. 반대의 경우는 나가기 힘든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사기술, 가정 내 기술, 가정 내 기술이 발달한 발수록, 뭐 세탁기라든가 청소기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발달할수록 나가기가 편한 거죠. 그 다음에 사회, 기업의 인식 태도인 거죠. 기업의 인식 태도. 기업에서 기혼 여성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좋으면 나가기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뭐 출퇴근 거리 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네? 출퇴근 거리, 혹은 뭐 파트타임 시장이 발달할수록, 그 다음에 제도의
발달, 그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임금의 지속적 상승도 있겠죠. 임금의 지속적 상승. 그 다음에 뭐 또 본인 스스로 봤을 때 또 교육이 높을수록, 교육 훈련을 받은 게 많을수록 또 나가고 싶어지겠죠. 이런 것들이 다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높이는 요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잘못된 건 뭘까요? 예, 나머지는 다 맞는데 보상요구 임금의 상승이래요. 보상요구 임금은 본인이 받고 싶은 요금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보상요구 임금은. 근데 이게 높은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게 높아야 돼요? 제시임금이 높아야죠, 사실은. 기업에서 주겠다는 건 일정한데 이것만 올라가면 오히려 안 나가려고 들죠. 마음에 안 드니까 기업에서 주는 임금 수준이. 본인은 이만큼 받고 싶은데 기업에서는 요만큼 주겠대요. 그럼 잘 안 나가려고 들겠죠. 그러니까 반대인 거죠. 보상 요구가 아니라 제시임금의 상승이다. 그러면 나가려고 드는 게 맞겠죠. 예.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아래 자료에서 A국의 실업률을 계산 공식으로 맞는 것은, 실업률은 뭐예요?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곱하기 100.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가 안 나왔네요. 자, 인구 15세 이상 인구, 15세 미만 인구겠죠. 그럼. 자, 그 다음에 경활 인구, 비경활 인구, 그 다음에 취업자, 실업자. 자, 뭐가 인구가 100만, 15세 이상이 70명. 100만이 아니고 100명이네요. 그 다음에 취업 인구가 60, 실업 인구가 5. 그러면 경활 인구는 65겠죠. 그죠? 그럼 65분의 5 곱하기 100이네요. 네.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곱하기 100이니까. 그렇죠? 예, 그럼 4번이네요. 자, 다음은 임금 격차의 원인으로 통계적 차별이 일어나는 경우. 첫 번째,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에게 낮은 임금을 설정할 때. 자, 이 문제 자체를 좀 이해하시면, 그 임금 격차의 원인으로 통계적 차별이 일어나는 경우. 통계적 차별이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통계적으로 차별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에게 외국인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비숙련이니까 낮게 책정해도 상관없는 거죠, 이건. 그 다음에 임금이 개별 노동자의 한계 생산성에 근거하여 설정할 때, 생산성 높으면 많이 주고 낮으면 적게 주고, 이건 뭐 문제될 게 없는 거죠. 다음은 사용자가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할 때. 지금까지 경험을 해보니까 A 대학보다 B 대학 출신들이 훨씬 잘하더라. 그럼 B 대학을 더 우대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산성에 대해 불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어 평균적인 인식을 근거로 임금을 결정할 때. 불완전한 정보라 그랬죠. 불완전. 완전한 제대로 된 정보라면 상관없는데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임금을 준다. 이건 통계적 차별이라는 거죠. 8번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주된 조직 형태는 뭐라 그랬습니까? 본문할 때 기업별 조합이죠.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가장 많고요. 서구 사회에서는 어떤 조합이 많다고 그랬죠? 산업별 노동조합이 제일 많다 그랬죠. 그 다음에 10번 노동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노동 수요 곡선이 곡선상에서의 점이 이동하는 것과 노동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A에서 B로 옮겨가는 것은 곡선에서 옮기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옮겨간다. A에서 A-로 혹은 이런 식으로 B-로 이런 식으로 옮겨가는 거는, 이거는 A에서 B, B에서 A로 가는 건 다 뭐 때문이다? 임금 때문에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이렇게 변하는 건 임금 외의 요인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교재 10페이지의 문제는 1번이 이 노동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곡선이 우로 가든 좌로 가든 이동한 곡선 자체가 이동한 거는 임금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0번 1번입니다. 나머지 생산 방식의 변화라든가 자본의 가격 변화라든가
생산물에 대한 수요 변화에 인해서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1번. 우리나라의 연령별, 성별 고용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도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출산율이 둔화되고 노동력의 고령화 추세가 나타난다. 맞는 얘기죠. 예, 이거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선진국보다 높은 편이다. 아니죠. 여러분들 생각해. 상식적으로 한국의 청년 실업률 높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연령 계층별로 살펴보면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여성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함몰된 M자형 곡선으로 나타난다. 이는 여성의 생애 경력 단절에 기인하므로 선진국에서도 동일하게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죠. 예, 선진국에서는 경력 단절을 이루지 않으면서 계속 사회활동을 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M자형이 별로 안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선진국보다 낮은 편이다.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굉장히 높죠. 예, 왜냐하면 젊은 층이 못 보는 걸 나이 드신 분들이라도 가서 보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20대 취업률보다 60대 취업률이 훨씬 높다. 예, 서구편 현실이죠. 그 다음에 12번. 사용자의 자유로운 채용이 허락되나 일단 채용된 후 일정한 견습 기간이 지나야 정식 종업원이 되며 노동조합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제도. 처음에 들어갈 땐 상관없지만 들어간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노동조합에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거. 뭐죠? 유니언샵이죠. 오픈샵은 뭐예요? 예, 노동조합원이든 아니든 상관없는 거죠. 그 다음에 클로즈샵은 노동조합원만이 일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에이전시샵은 대리기관샵이라 그래서 비노조원이 노조에 대해서 조합비 내면서 노조의 혜택을 받는 거죠. 예, 노조에 가입 안 하면서. 그게 에이전시샵이죠. 자, 13번. 완전경쟁기업의 단기 노동 수요 곡선은 어느 곡선의 일부인가? 예, 이거 처음에 노동 수요할 때 얘기했던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 VMPL 곡선이죠. VMPL 곡선. 그 다음에 기업별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업별이라고 했습니다. 기업별. 첫 번째,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자들은 노동계급으로서의 연대의식보다 동일 기업 내에 종업원 의식을 강하게 가지는 경향이 있다. 이게 맞죠. 기업별. 그 다음에 기업별 조합은 시장 지배력을 갖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아니요. 반대의 경우죠. 대기업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업별 노동조합은 산업별 조합에 비해 개별 기업의 사정을 반영한 단체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단체 협약의 체결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러면 두 개죠. 두 개. 14번엔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고정급제 임금 형태가 아닌 것은 예, 성과급제죠. 성과급제는 매달 달라지죠.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16번. 수요 부족 실업에 해당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수요 부족? 경기적 실업이 수요 부족 실업이다. 예. 노동 수요도 부족해지고 상품 수요도 부족해. 불경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도 안 팔리죠. 안 팔리니까 뭐래요? 생산도 덜 만들어야 되니까 예, 노동 수요도 적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동 수요도 적게, 상품 수요도 적게, 그래서 수요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실업이 경기적 실업이다. 그 다음에 실업 결혼 곡선, 베버리지 곡선이라고 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종축에는 결혼수, 행축에는 실업자 수를 표시한다 그랬죠. 네. 여기 결혼 혹은 공석, 여기 실업.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베버리지 곡선이라 그랬죠. 다음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구조적 실업자가 증감을 의미한다.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가능한 것이 아니라 3번이 잘못됐고, 현재의 실업자 수에서 현재의 결혼 수를 뺀 것이 수요 부족 실업이다. 이거 제가 본문하면서 예시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후방 굴절형 노동 공급 곡선이
의미하는 것은 해서 후반 굴절형 노동 공급성도 1차에서도 많이 나오고 2차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요 구간에서는 대체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구간이고 요 구간에서는 소득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구간이다. 그죠?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여가 대신 소득 증대를 위해서 뭘 한다? 노동 공급을 증가시킨다.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소득이 증가한 것만큼 그것을 소비하고 싶어서 여가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 공급이 감소한다. 그래서 이렇게 뒤쪽으로 꺾인 거죠. 이게 노동 공급인 거잖아요. 그죠? 노동량이 되는 거고 이게 임금이라면. 임금이 올라가도 노동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반 굴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개인의 노동 공급은 임금 상승의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클 때 증가한다. 그렇죠.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클 때 증가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소득 효과가 크면 어떻게 해요? 감소하는 거죠. 노동 공급이. 그죠? 그다음에 19번.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간의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은 예, 그건 뭐였어요? 필립스 곡선이죠. 필립스 곡선. 필립스 곡선이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네, 이런 거였죠. 그래서 여기가 물가 상승률 혹은 명목임금 상승률이었죠. 그 다음에 이건 실업률이죠. 그래서 물가 상승과 실업률은 역의 있다. 그래서 물가와 실업률을 동시에 잡으려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다.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잡게 되면 하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가를 잡는다 그러면 물가가 내려오면 뭐가 된다? 실업률은 늘어나는 거죠. 대신 실업률을 잡겠다 그러면 물가는 뛴다라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밖에 잡을 수 없는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게 필립스 곡선이고, 레퍼 곡선이라는 것은 조세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조세 그 세금을 올리면 어느 순간까지는 이렇게 세금이 많이 거치는데 오히려 세금을 너무 많이 걷다 보면 오히려 사람들이 세금 내는 게 싫어서 조금 내기 위해서 오히려 일을 더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게 레퍼 곡선이고요. 그 다음에 로렌츠 곡선은 뭐였어요? 로렌츠 곡선은 불평등 지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소득이 10%부터 100%까지 있다면 요거는 이제 누적이죠, 누적. 오히려 소득이 적은 사람이 적게 가져가고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요거는 평등 지수인데 요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불평등하다 해서 불평등 지수를 나타내는 걸 로렌츠 곡선으로 표시했던 거죠. 다음에 테일러 곡선은 그거예요. 이자율에 따른 국내 총생산의 관계. 그래서 이자율을 낮추면 공장이 잘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시설 투자나 이런 것들을 공장을 많이 가동시키니까 총생산이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게 테일러 곡선입니다. 다음은 20번. 임금 형태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임금 형태는 경영이 안정지향적이냐 혹은 성과지향적이냐에 따라서 고정급과 성과급으로 구분한다. 그렇죠. 안정지향적일 때는 고정급, 성과지향적일 때는 성과급으로 가겠죠. 그래서 성과급은 노동 능률이나 업적을 지급 기준으로 하는 임금 제도로 능률급 혹은 업적급이라 한다. 이것도 맞죠. 일반적으로 성과급의 도입은 제품의 질을 향상시켜 품질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시킨다. 아니죠. 반대인 경우죠. 그래서 성과급으로 가면 사람들이 숫자가 더 중요하니까 뭐 제대로 된 제품이든 아니든 제품이든 어쨌든 많이 만드는 게 장땡이니까
불량률이 많아진다 그랬잖아요. 불량률. 그러니까 제품의 질은 낮아지는 거죠. 3번이 잘못됐네요. 4번은 성과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생산량, 생산액, 이윤액, 원가, 절감액 등이 있다. 그렇죠. 생산량을 증가시키거나 생산액을 증가하거나 이윤을 증가시키거나 원가를 절감하는 것들이 다 성과 측정의 방법들이 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해서 2014년 2회차 기출문제도 모두 풀어봤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조금 미진하면 여러분들 질문에 올려주시거나 혹은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공부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